예, 이번 주 미국이 주관하는 기후정상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23일인데요. 주요 의제와 함께 국내 또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회의도 기후정상회의, 기후변화 서밋, 이제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걸 텐데요. 40여 개 정상이 참여하는군요. 이번 회의의 주제와 주요 논점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국제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달리 자신은 기후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기 회복과 탈탄소화를 양립시킬 수 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여기서 창출시켜 주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환경 문제로 급속도로 세력의 싸움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요 테마가 중요한데요. 주요국들이 CO2 배출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EU를 비롯해서 120개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기로 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제로화 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된 발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가 앞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들과 관련해서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술 패권도 뭐 끝난 건 아니겠지만 기후 문제가 굉장히 미중 간에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목표이긴 합니다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 이게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특별히 뭐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 EU 가더라도 중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은 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네, 현재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시킬 예정으로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올해 금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대비해서 기온이 3%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같은 경우는 CO2 배출량이 7%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는 0.01%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오염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데요.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과 관련해서는 30에서 40%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화석 연료를 자연 에너지로 지금 돌리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패널 그리고 태양 전지로 바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람 없는 날이라든지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축전 설비를 한다든지 태양광 패널을 묶어서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을 고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의 매입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전력 회사들의 경영난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기후나 친환경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추가적인 부양책 이번에 낸 거 보면 오히려 그쪽도 있지만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또 굉장히 힘을 써서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예산 책정을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교소가 어떻게 꾸며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육식적 분량의 내년도 예산 교소에 따르면 150곳에 기후라는 단어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예산 교소 첫머리에 기후 변화로 인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내무부 같은 경우는 정부 소유지나 야생동물을 관리하는데 무려 16%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연료 도입이라든지 환경 오염을 없애는 토지 문제, 또 수자원과 관련된 투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화석연료 근로자들을 재생에너지로 돌리기 위한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게 되고요. 축전 설비와 관련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방치된 유전이나 가스전 폐쇄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와 관련된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이번 회의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의 얘기도 조금 하기 위해서요. 기후 관련된 거는 지금 기후 안보란 얘기 나오는 거랑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 텐데요. 그러게요. 반도체도 이제 이게 제품이 아니라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자산 얘기가 나오는데 기후도 이제 안보 문제와 연결된다. 기후하고 안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길래 안보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네, 기후와 관련해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회의 때부터 안보 문제로 취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풍이라든지 각종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호주나 뉴질랜드 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전 부족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또 이로 인한 치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 또 태풍이 많이 불다 보면 군사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세계가 공동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주시장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네요. 근데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 변화의 문제들, 중국하고의 긴장 관계에 있는데 우리 기업도 사실 우리도 그런 걸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요. 미국이 이제 그런 거를 주도해 가면 기업들은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부담을 가져야겠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온이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매년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현재까지는 무려 연간 2,68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또 홍수나 태풍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후 온난화와 관련해서 방지책으로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연료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집중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서 수소와 질소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력이라든지 가스, 선박 엔진으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아무래도 공급망을 새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수소라는 물건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운반과 저장, 그리고 충전소, 수소 전지 차량이라는 네 가지 비즈니스를 꾸미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SK에너지라든지 그리고 LG 쪽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이것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미일 정상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중국이 발끈한 겁니까? 그 내용부터. 네, 아무래도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일본이 건드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쿼드 협의체 협력도 이야기가 됐고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다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52년 만에 대만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 때문에 즉각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자존심에 상처를 낸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베이징 올림픽 뒤에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 전략 제품에 대한 규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영린이죠.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다든지 일본에 대한 중국에서의 불매 운동,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면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렇죠. 때문에 문화 공정이죠. 뭐 김치라든지 K 컨텐츠를 제외시켰던 부분들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주고 있고 같은 편에 서고 있고요. 또한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소비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달라진 그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된 그 여행과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지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뺏겼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520만 대 자동차를 판매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66만 대에 그치면서 일본이 8배나 더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된다면 아무래도 사드 이후에 잃어버렸던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K 컨텐츠라든지 K 뷰티 그리고 K 푸드와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와서 규제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마켓 주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